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시리즈의 사회를 맡은 소리꾼 윤석영입니다. 사단법인 아리수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주최하는 2022년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은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찾아보고 다시금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청산의 길을 함께 찾습니다. 8월 13일 경기도 박물관에서 1회차를 시작하여 어제 과천 이 자리에서 2회차를 그리고 오늘 3회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아리수는 사회적 기업이자 전문예술법인으로서 토속민요 발굴, 공연, 문화나눔 사업, 인문학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2022년 경기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경기도민 과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현실이지만 안전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공연과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사진 촬영은 다른 관객분들에게 방해가 되오니 사진 촬영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프로그램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강연에 앞서서 좋은 공연 무대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공연팀은 퓨전 국악그룹 아리수입니다. 아마 제 의상을 보고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도 아리수의 소리꾼으로서 같이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리수는 아리랑의 아리와 나무 숫자를 써서 아리랑 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속민요 발굴과 그리고 보급에 앞장섰던 민요연구회의 맥을 이어서 2005년에 창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5장의 정규 음반을 통해 민요를 현대인의 감성에 맞게 재편곡하거나 순수 창작하여서 발표한 단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제가 무대로 나가 볼까요? 자, 그럼 큰 박수로 저희 아리수를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리수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액매기라는 곡입니다. 이 액매기는요, 나쁜 액은 저기 멀리 보내버리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라고, 그리고 이 나쁜 액, 오늘 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서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나쁜 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잔재를 한번 열심히 저희가 청산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인 만큼 한번 추임새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제가 얼씨구 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좋다 라고 하면서 큰 박수 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떨쳐내놓고 땅에 액을 맞고 예방을 한다.
걸으시고 황갑을 입고 황갑을 쓰고 황활의 화살을 비껴 메고 영화를 떨쳐내놓고 땅에 액을 맞고 예방을 한다. 어허루 애기야 어허루 애기야 어허 춘천의 애기로구나. 어허루 애기야 어허루 애기야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정월이월에 드는 액은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드는 액은 5월 단오에 맞고 5월 6월에 드는 액은 7월 8월에 맞고 7월 8월에 드는 액은 9월 길에 맞고 9월 길에 드는 액은 10월 모날에 맞고 10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섣달에 담아가 된다. 어허루 애기야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정칠월이 8월 3, 9월 4, 10월 오동지 육성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하고도 12달 만복은 백성에게 잡기 잡시는 물알로 만대유전을 비옵니다. 어허루 애기야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어허루 애기야 어허루 애기야 어허. 네, 어떻게 좀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신 것 같으신가요? 자,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곡은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로 저희가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그 시에다가 음유를 붙여서 노래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남기고 간, 짧은 생을 마치고 간 그런 분이죠. 그래서 윤동주 시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한번 또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추임새로 해볼까요? 얼씨구 좋다. 배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배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맑은 정서와 그런 좀 느껴지셨나요? 네, 최대한 아름답게 불러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느껴지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마지막 곡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오늘 일제잔재 청산이니까요. 그에 또 걸맞는 노래를 불러봐야겠죠. 그래서 광복군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 잘 제목은 모르시겠지만 이 들으면은 바로 아실 수도 있어요. 바로 밀양 아리랑이랑 같은 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사만 좀 다를 뿐 광복군 아리랑이랑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좀 우리가 이렇게 민족의 자긍심이 좀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아리랑이랑 같은 노래니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서 가사도 또 음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광복군 아리랑도 이번엔 힘차게 한번 추임새 들어가 볼게요. 얼씨구 좋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우리네 부모님 날 찾으시거든. 광복군 간다고 말 전해주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아이씨고 가슴에 광풍이 불어요. 아이씨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바다에 두둥실 떠오는 배는 광복군 싣고서 오시는 배래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아리랑 곡에서 북소리 둥둥 나더니 한양성 복판에 대극기 펄펄 날리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광복군 아리랑 불러나 보세.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리스 여러분들과 그리고 악사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2022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한국의 근대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성을 놓고 많은 이들이 기이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왜곡하고 변형하고 있는데요.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대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생활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전평론가 고미숙 박사님을 모시고 민족, 섹슈얼리티, 병리학이라는 단서를 통해 한국의 근대성의 기원과 그리고 특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고미숙님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평론가는 의역학연구소 감이당의 회원입니다. 그녀의 저서로는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 공간,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동의보감 몸과 우주, 몸과 인문학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최전선을 잇는 고전 평론 저술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붓다를 또 출간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고미숙 평론가를 큰 박수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는 이 테마는 우리가 보통 일제 잔재 청산 뭐 이렇게 할 때 일본 제국주의와 우리가 거기에 맞서 싸운 이제 조선의 해방의 어떤 첨예한 전선이라기보다 그때 일어난 우리나라의 근대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서 오늘날까지 그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가, 이제 요 지점을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고 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근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포스트 코로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건 절대 철학자나 지성인들의 문제가 아닌 게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어요. 이제 미생물과 공존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후재앙, 이거는 올해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지금 막 무시무시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아주 리얼하게 지구의 기후가 너무 지금 막 급격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인류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후 재앙, 그리고 더 나가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들은 정치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이제 변화를 야기해서 지금 전 세계 또 경제가 막 동요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전쟁을 어디선가 지금 또 벌이고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식의 국제적인 또 흐름이 형성이 되는, 정말 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늘 위기고 항상 변화해야 하고 생존하기 힘들고 이런 얘기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들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 모든 게 아주 집약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나 정치 경제를 이끄는 소수의 리더들의 담당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에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후재앙은 환경주의자 이런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담당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골목을 누비는 그 모든 이제 정말 배달을 하는 분들, 자영업을 하는 분들,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되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상의 재배치를 통해서 문명의 비전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러면 일상을 이끌어가는 건 욕망과 습관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일단 내가 의식주와 관련해서 어떤 욕망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패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욕망과 습관의 패턴을 바꿔야지만 우리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뿌리가 어딘가, 이제 이걸 알아야 우리가 또 그걸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은 19세기를 중심으로 썼었어요. 19세기는 이제 조선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선이 19세기 말에 이제 몰락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식민지로 근대가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19세기를 공부를 해서 끝에 가면 결국 우리의 근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지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근대는 우리가 모더니즘이니까 쉽게 그냥 설명하면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그리고 그 자본이 부를 엄청나게 이제 생산을 해내니까 그 부를 둘러싼 분배의 문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흐름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누어서 20세기 내내 냉전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자유와 평등이죠. 이게 문제는 이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한 자본의 증식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자신들이 스스로 근대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문화적 맥락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주체가 됐던 거죠. 근대를 이끈 주체인데 우리는 19세기 말까지 그 그러니까 조선은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한 중세 봉건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우리는 통일이 돼 있었기 때문에 봉건은 이제 서양처럼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이제 중세 농업 경제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근대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의해서 일본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서양 근대를 아주 압축적으로 배워와서 힘을 키워서 러시아를 먼저 청나라 이기고 러시아를 이긴 다음에 조선을 병합해서 근대를 갖다 심은 거예요. 그걸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일본보다 더 압축적으로 근대 세계로 들어온 거죠.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압축적으로 근대를 빨리 통과한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성공적으로 그 시기를 통과한 건 맞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거의 돼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서양에서 몇백 년 동안을 이제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구성된 근대인데 일본이 몇십 년 만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안에 그러니까 1910년에 우리가 그 일제의 병탄이 된 다음에 19년 3.1운동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저 근대 속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10년, 그 몇십 년 만에 그냥 그게 이루어졌으니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고 거칠었겠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폭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스템을 다 바꿨으니 지금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긴 한데 그때는 정말 그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아침에 눈 뜨면 천지개벽이 되고 눈 뜨면 천지개벽이 되고 왜냐하면 주택이 바뀌고 의복이 바뀌어 버리고 그다음에 주택 개량할 때 제일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 변소 개량이었어요. 변소. 화장실을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뭐 그다음에 결혼제도 바뀌고 교육제도 바뀌고 신분 바뀌고 막 이게 하루 눈 뜨면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그 충격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서조차도 기차가 들어올 때 그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기 선영의 묘소들이 있는 산을 다 그냥 뚫고 들어가니까. 이게 근대는 기차와 함께 왔거든요. 저도 강원도 정선군 출신이라 거기가 탄광인데 탄광은 산과 산을 뚫는 기차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제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주 짧고 빠른 시간 안에 서양이 몇백 년 동안 실험했던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도 세계화의 흐름에 합류하기 위해서도 그 길을 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더니즘은 뭐가 많이 왜곡이 됐겠죠.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서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왜곡된 근대, 거기서 이루어진 어떤 욕망과 습관의 패턴, 이제 저는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인은 어떻게 이제 자기 삶을 구성하고 기획하게 되었는가?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책을 이제 세 권을 지금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몽, 위생, 섹슈얼리티, 연애 이렇게 구성을 한 건 20세기 초 자체가 궁금하다기보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이 길을 열기 위한 거죠. 저는 사실 지금 세대가 또는 저 자신도 일본에 대한 컴플렉스는 없어요. 그 표면적인. 일본을 봉해서 우리가 열등하다고 안 느낄 정도로 일본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쇠락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그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주자가 됐고 이런데 그런데 그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뭔가 굉장히 왜곡된 모더니즘을 내재한 채 지금 21세기를 살아간다. 이런 이제 느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길로 쑥 나가지 못하는 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근대성. 그럼 이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20세기 초 일제가 막 그 조선을 병탄하는 그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바꾸고 가족, 마을, 이 국가 이런 단위의 이제 집단을 바꾸는 것이 개인 한 명, 나 한 명을 바꾸는 거랑 다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결국 어떤 심층에 있는 의식,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유, 여기에서 어떤 지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 심층을 봐야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그게 정말 저는 이제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그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이건 이제 첫 번째 테마가 계몽인데 이제 모더니즘은 이제 계몽주의와 함께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해체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인식을 균질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사대부하고 보통 농민이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대부가 이제 지식을 지성과 영성 이런 걸 탐구해서 농민들은 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아래서 흐르듯이. 이제 이런데 근대는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본을 증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교환하는 동등한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이제 공교육이 확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 대신 뭐냐면 사유를 다양하게 할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해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지식이 아주 균질화된 채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간이면 시간은 그냥 일직선. 과거, 현재, 미래.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시간은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아직 근대주의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은
그거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하나의 라인이고 이거는 뉴턴 역학이 창안해낸 시공간이에요. 그러면 공간도 마찬가지로 균질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선형의 묘소가 있다 아니면 거기가 뭐 길지다 뭐 흉지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뚫는 거예요. 예, 이게 뉴턴 아시죠?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중력의 법칙을 찾아낸 뉴턴의 물리학에 입각한 시공간이 근대의 시공간이에요. 그럼 일직선, 시간도 직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공간은 무슨 공간이 갖는 이런 다양성, 특질 이런 건 다 무시되고 다 일률화되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세상에 20세기 초에 이런 시공간이 해체되는 과학이 등장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근데 이 상대성 원리가 이게 발견이 된 게 1905년이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이것도 진짜 공부를 해서 이제야 이게 서로 연결이 됐는데 저는 이 근대성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랑 과학을 또 따로 공부를 해서 1905년이면 우리가 지금 을사 그때 보조약이란 말은 정말 일본식 언어니까 그런데 을사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던 때거든요. 1910년에 이제 다 주권을 뺏기고 그런 때인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특수 상대성 원리를 그때 발견하고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서 그럼 뭐가 어떻게 되냐? 뉴턴의 시공간이 해체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는데 제가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그치고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이 우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막 등장을 해서 이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고 막 이런 이제 또 직접 그런 이제 일식 탐험을 해서 다 증명을 했어요. 지금에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이 우주 사진 찍은 거 그거 보셨나요? 꼭 보세요. 그게 지금 21세기 인류가 바라보는 우주의 모습이에요. 근데 1905년, 15년 그때 일식, 객일식을 직접 이렇게 탐험을 해서 별이 휘는 거를 이제 중력에 의해서 별이 휘는 게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100년 전에 이미 뉴턴의 시공간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 자체가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이 찍은 건 무려 130억 년 전에 별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 과정을 찍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의 인식이 130억 년 전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완전히 이제 근대는 뉴턴의 시대, 그 시대를 해체하고 여기에 왔는데 우리는 그때 만들어진 인식의 틀을 그냥 계속 지금 지키고 있다. 이게 너무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 계몽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이 어떤 이제 그러면 이제 지식이 이렇게 그 균질화될 수가 없죠. 그럼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빛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 빛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지성과 대중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 사이에도 이렇게 위계가 생기고 예전에 학교를 생각해 보세요. 학교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교단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계몽주의 지식의 핵심인데 이 계몽주의 지식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식이 도구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일단 공부를 한다는 건 이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이건 떠나서 지식 자체가 중세에는 전부 다 뭐냐면 존재와 세계를 통찰해서 자기를 가장 완성된 존재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계몽의 지식은 뭐가 되냐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자연을 착취하고 약탈해서 이용해서 인간의 삶을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무한히 이 그 물질적 이익을 증식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사실 왜 학교에 가느냐?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라고 할 거고 대학은 그럼 왜 가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취업하려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취업을 해서는 또 뭐 하죠? 취업한 다음에도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계속 공부를 해줘. 공부하면 뭐야? 거기서 승진하려고 하는 거죠. 또는 투자의 기술을 익혀서 재산을 증식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지식은 물질의 증식을 위한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빠졌어요? 나라는 존재를 완성하고 구원하는 길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지식에서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안 이상하십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내 안에 있는 충동과 불균형을 조화롭게 이끌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더 완성이 돼야 돼요. 일단 그래야 내가 행복해져요. 그 다음에 내가 완성이 된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모든 철학의 핵심이에요. 모든 철학과 지성, 영성의 핵심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는 죽음을 늘 준비하고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철학은 죽음의 연습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야 되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참 몇 날 며칠을 제자들하고 이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죽음이 결코 재앙이나 뭐라고 하나 이 괴로움 또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탐구하는 그런 지혜를 탐구하는 존재가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너무너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걸 사방에 퍼뜨린 게 지금 서양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동양은 말할 것도 없죠. 공자, 노자, 부처는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들이거든요. 그게 바로 철학과 지성의 힘이라는. 그런데 근대 지식에는 그게 없잖아요. 아예 설정도 돼 있지 않죠. 대학을 나왔다, 하버드 박사다. 그러면 저분은 이제 참 죽을 때 참 의연하시겠네. 이런 기대를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분이 가족 관계도 더 이상하고 이 욕망도 굉장히 이상하게 쓰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막 돈에 대한 탐욕은 벗어나질 못해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지식 안에 바로 나의 인격적 완성과 구원이라는 전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건 뭐야? 자연과의 공존이고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성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삶과 죽음을 이원화하고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으로 나누고 그래서 대립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런 계몽적 지식은 엘리트가 대중을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것은 뭐냐? 그냥 도구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통해서 대중을 통치하는 기술에 불과하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근대를 벗어나야 된다. 저는 그래서 저희 가미당은 대중지성을 표방하고 지금 10년째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또 살펴보면 근대 이전에는 당연히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을 통해서 보는 몸과 우주의 세계. 예. 그러니까 이 몸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자연과 계속 교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는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계속 교감을 함으로써만 나를 살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신체관 그리고 양생술 이런 것이 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20세기 이제 근대와 함께 서양 병리학이 들어왔죠. 그것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병원이 오고 병원을 주로 운영한 건 선교사들이니까 기독교와 함께 병리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병원 그리고 학교 요게 다 그냥 한 세트로 이제 이렇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때부터 한국인은 자기 신체를 볼 때 이제 아주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신체를 육체와 정신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거, 영혼, 정신하고는 이게 분리돼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더 순수하고 육체는 뭔가 좀 충동적이고 뭐 좀 오염돼 있고 이제 이런 거.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인데 병리학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돼서 이게 다 나눠져 버렸죠. 지금 병원에 가면 모든 분과학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몸에 대한 탐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분과적으로. 근데 정신과 그건 하나밖에 없고 이 몸을 다 샅샅이 뒤진 다음에 이제 그래도 치료가 안 되면 정신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육체와 정신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 육체를 돌보는 일에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요. 근데 정신을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을 점점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람들은 지금 현재인들은 어디가 제일 아픕니까? 마음이 제일 아프잖아요.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마음을 돌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세기는. 이게 너무 이상해. 나누어지고 나면 육체만 돌보는 거죠. 몸에 좋다, 이 생리적으로 좋다 그러면 뭐 아끼질 않는 거죠. 어떤 것도 다 그냥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바쳐요. 이 요즘은 뭐 바디 프로필인가 뭐 그런 거를 찍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정성을 다하면 정말 득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정신을 내가 단련하고 정신을 돌보는 일에는 대체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원적인 것도 이상해요. 우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있지 않지 않나요? 몸하고 마음이 크로스돼야지 우리가 이 신체를 가져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어떻게 물질과 정신이 따로 있습니까? 예, 몸이 있으면서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흩어놓고 그 다음에는 육체만 아주 잘게 쪼개서 돌보는 이런 식으로 돼서 마음은 너무너무 왜소해졌어요. 마음을 키우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몸은 너무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쪼개고 단련을 하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면 다 이게 같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병리학적인 이원론인데 이제 점점 뭐 이제 대체의학이나 앞으로 나오는 미래의학은 몸과 정신이 따로 있지 않다. 몸이 곧 영혼의 표현이고 영혼이 곧 내 몸의 이 주인이고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나누어질 수가 있나?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탐구를 해보면. 그런데 의학적으로 이게 뭔가 의학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원적으로 나눠 놓으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골몰을 하고 정말 내가 돌봐야 되는 마음이라는 이 무한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방치를 했다. 그래서 기술은 너무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건강하다고 행복하다는 이런 식의 해석이 되지 않거든요. 마음이
삶 전체를 통과해서 그래서 이게 뭔가 거기서 조화를 느끼게 될 때 아, 나는 행복해라고 하는데 분열돼 있고 그다음에 한쪽만 지금 치우쳐 있으니까 이 마음은 점점 소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근대의 잔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원론으로는 우리가 면역력을 지킬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면역력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면역력. 그리고 코로나가 알려준 게 뭐냐? 사람 몸이 너무너무 다르다. 코로나 앓는 방식도 다르고 전부 너무너무 다르다예요. 근데 이제 뭐 균질적으로 백신을 맞고 통계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다르게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몸은 다 다른 아주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바이러스와 내가 분리가 안 된다는 분리가. 예. 공존을 해야 돼. 그리고 20세기 초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몸에 세균을 다 몰아내면 완벽하게 그냥 병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위생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다 사라졌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류는 전염병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딱 지금 우리가 코로나 3년 차에 지금 코로나뿐 아니라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올 것 같은 예감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이러스와 공존을 해야 되는데 공존을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이 몸과 몸을 보는 태도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 관계에 대한 이제 재구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현대의학은 굉장히 그 병이 제가 동의보감에 대한 책도 내서 이걸 아는데 좀 현대의학은 병이 굉장히 진행이 됐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병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 미병 상태를 굉장히 오래 겪어요. 그게 뭐냐면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 있는 거예요. 만성 피로. 이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종류의 병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상태를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몸과 마음과 그 생활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 욕망과 습관의 패턴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삶 전체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욕망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어떤 습관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안 잡혀요. 자, 이게 이제 또 문제고 이런 식의 병리학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하면 뭐가 지금 저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생애 주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는 까지는 그러니까 자연의 리듬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하고 인생의 주기를 이렇게 매칭해서 살았거든요. 봄은 청춘이고 그러니까 청춘을 살고 여름은 중년이고 가을은 갱년기 이후에 장년 그다음에 노년은 겨울 요 리듬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은 청년답게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하게 됐죠. 그리고 노년에는 이제 내가 그동안과는 달리 이제 마음과 몸을 비우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인도의 경우에는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생애 주기를 이렇게 구성했어요. 학습기, 청년은 배우는 시기. 그다음에 중년은 가주기, 결혼을 하고 사회에 봉사해서 재산을 일구는 시기.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자식은 크고 사회에서 은퇴를 했다. 그러면 숲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요.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명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노년이 돼서도 내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으면 삶 전체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천하를 유행하는 그 유행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게 몇천 년 전에 인류가 생애 주기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어떤 지혜로운 코스예요. 현대인은 있나요, 이게? 우리나라에 생애 주기가 있어요? 그냥 일할 수 있냐 없냐 하고 일할 수 없냐 이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은. 예.
언제까지 노동할 수 있어?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어? 그리고 그다음엔 돈을 벌지 못하고 돌봄을 받는 이거조차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뭐 가족을 위해서 이제 집을 아파트죠. 아파트 구입하고 뭐 하여튼 자식 사교육 시키고 뭐 하는 걸로 이제 50대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은퇴를 준비할 때 그때부터 이제 너무너무 황망해져요. 지금 그런 세대가 정말로 많이 등장했거든요. 5060 특히. 7080은 사실 7080 세대는 더하죠. 80 저희 아버지 세대. 정말 살아있는 한 노동을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환갑이 넘으면 그냥 여생이라고 생각했던. 근데 지금 100세 인생이 됐잖아요. 100세 인생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60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살게 됐어요. 그럼 노동을 하고 돈을 벌고 증식을 하고 그러던 시기와 다른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생애 주기에 대한 어떤 이런 문화의 어떤 코스가 없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가장 지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년기, 중년기에는 노동과 화폐를 위해서 그냥 다 바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물러나고 나면 한없는 소외와 뭐라고 하지? 박탈감 속에서 또 너무 정처 없이 너무 허무한 그런 식의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5060이 그런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세대가 또 이 인생의 모든 주기를 거기에 맞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게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병리학적으로 몸을 보게 되면 삶과 죽음을 나누고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을 때를 나누고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게 전부예요. 이게 너무 거칠죠. 이런 이분법.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생애 주기를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건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재앙은 자연과의 교감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산업구조나 일상을 재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자연의 모든 리듬하고 인간의 삶이 매칭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끝없는 화폐에 대한 증식과 소비 그게 아닐 때 박탈감, 소외 이거밖에는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기후재앙은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연애라는 이건 섹슈얼리티인데 성의 문제죠. 성. 연애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이 된 게 일제 시대에 일본어의 번역이에요. 저게 영어의 러브를 일본어로 연애라고 번역을 해서 들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언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도 별로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좋은 어떤 덕목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인의 예지신이고 사랑은 어떤 느낌이냐면 애착을 일으키는 거라서 그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정서예요. 사실 동양 문화에서는. 그래서 동양의 고전은 사랑을 하지 않아야 더 성숙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실제로. 사랑은 정말 한 개인에 대한 집착이죠. 집착.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심지어 아름답게 미화를 하는데 저는 저 정서야말로 정말 근대의 잔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뉘앙스랑 결합을 했냐면 굉장히 슬프고 비극적이면서 처연한 그게 연애인 것처럼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그게 퍼지게 된 거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1917년에 이광수가 무정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인데 연애의 새로운 문법을 제시한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1919년에 그 3.1운동이 있었는데 3.1운동은 그때 이제 청년들이 주도를 했죠. 10대, 20대 초반. 막 청년의 그 질풍노도 같은 에너지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이제 격렬한 그 반항 저항을 일으켜서 그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죠. 기본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실패라고 해도 근데 그 청년들이 감옥에 다 가게 됐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불꽃 같은 에너지가 연애로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1919년 이후 1920년대는 완전히 연애의 시대가 열려 버렸어요. 이거는 잘 일반 교과서에서는 안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에 해방하고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한다고 하는 그 청춘의 열정을 그다음엔 연애의 열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자유로운 연애라고 하는 게 이제 풍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통 간습하고 많이 부딪혔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주로 연애의 대상은 여학생은 많지가 않았으니까 주로 기생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 근데 연예인들하고 그 3.1운동을 했던 지식인 그 청년들이 연애라면 당연히 집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이게 막 전국에 이제 거의 막 소설 그러니까 잡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면서 동반자살 그리고 막 이제 뭐 음독자살 막 이런 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켜 가지고 연애라는 이 폭풍의 노도죠. 하여튼 거기에 다 이제 휩쓸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 그 우리가 식민지를 살아가는 그리고 조국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청춘들의 그 비탄과 또는 그 열정 이런 것을 가장 구현할 수 있는 게 연애다. 이렇게 돼서 연애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되게 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심순애와 뭐 이수일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들었고 때문에 그때 지금 대유행하는 트로트의 원조인 엔카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애달픈 연애에 대한 노래들이 또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애야말로 일제 식민지와 함께 우리에게 그런 어떤 다가온 새로운 욕망의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연애가 안 돼서 막 이제 같이 현해탄에 가서 막 빠져 죽고 막 그리고 연애를 하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 그 이광수 소설은 전부 연애 소설인데 연애를 한다는 게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게 끝도 없이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해야 뭔가 연애를 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막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막 그냥 막 애달파하고 이래. 지금 그게 막장 드라마가 그걸 계속 이어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왜 매일매일 그 모든 공중파에서 하는 뉴스 나오기 전에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모든 드라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힘들고 세상에 그렇게 방해꾼이 많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100년 전하고 그렇게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랑을 한다는 건 뭐 도처의 장애물이고 도처에 그냥 뭐 하여튼 숨겨놓은 숨겨놓은 자식 비밀 뭐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런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을까요? 한국이나. 저는 이거야말로 일제의 잔재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어떤 건데 고통을 감내하는 이런 아주 그 약간 가학적인 자학적인 의미가 결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뭐냐면 그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가 한이라고 하는 이건 정말 일제에 의해서 날조된 거예요. 아까 여기 공연하는 민요 공연할 때 보셨죠? 그 공연 그 노래 가락에 어디 비극적 정서가 있어요?
조선의 어떤 문화에도 민요나 그리고 저기 판소리 그 소설 어디에도 해피엔딩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 전공이라서 알아요. 조선의 비극이 뭐가 있어요? 춘향전이야말로 그냥 대해피엔딩이죠. 심청전 뭐 흥부전 어디 해피엔딩 아닌 비극적인 작품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서양은 온통 비극이잖아요. 비극.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너무 낙천적이고 너무 다이나믹하고 해피엔딩 아닌 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100년 동안 고유한 정서가 한이라고 이렇게 다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일본의 미학자가 그런 걸 설정한 다음에 교과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한의 정서를 품었다라고 하고 그거를 대표하는 게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 속은 거예요. 그 한은 일본인들의 정서예요. 일본인은 정말 역사적으로 이 삶의 비애를 너무너무 많이 느낀 민족입니다. 최소한 150년간의 전국시대 전쟁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임진왜란 하기 전에 무려 150년을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래서 죽음의 미학이 기본적으로 세팅된 게 일본인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반대로 이렇게 표현될 때 대동아 전쟁 그리고 대동아 전쟁 겪으면서 그 가미가제라는 걸 했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큰 이제 내상이 됐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 너무너무 심성이 달라요. 멘탈이 정말. 그런데 우리는 그 한의 정서가 지금도 아직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을걸요? 그거는 정말 정말 교정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이 연애의 비극적인 정서하고 결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순환을 겪으면서 그게 더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됐던 건데 그게 이제 탁 깨진 게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 했어요. 그때 그 아리랑이 나오는데 월드컵 아리랑 아시죠? 예. 거기에 어디 비극적 정서가 있어요?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리고 이 아까 감상했던 민요가 딱 그렇습니다. 너무 활기차고 너무 구성지고 흥이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정서는 흥이에요. 흥. 그런데 그게 20세기에 그런 식으로 변주가 됐고 그 밑에 이런 비극적 연애라는 정서. 그게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 다른 장르에서는 거의 사라졌는데 이 막장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주 볼 때마다 진짜 정말 못마땅하고 저거는 왜 청산이 안 되고 저런 거는 왜 이제 좀 이제 우리 새로운 패턴의 좀 드라마를 만들자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그런데 이게 의외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에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연애는 대체로 다 상처의 온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제대로 해봤다 이거는 뭐예요? 전부 상처가 있다죠. 첫사랑이 이루어졌다 이러면 심심한 일이죠. 안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내가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있어. 이런 거가 어떤 그냥 연애의 정석인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이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해도 항상 결핍을 갖고 있으니까 결혼 생활에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나는 더 뭔가 불타는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불타는 사랑을 하는데 이루어지진 않아야 돼. 뭐 이런 아주 왜곡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애는 성 에너지랑에서 시작하잖아요. 성 에너지가 없으면 그 연애를 그렇게 불같이 할 수가 없죠. 낯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같이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까? 엄청난 이제 생리적 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삶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비극적인 연애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가 아니라 생의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는 방향으로 쓰게 돼요. 예. 그러니까 비극이라는 거에 그냥 젖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되게 막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게 현대 한국인한테 남긴 건 화병이에요. 화병. 그렇게 뭔가 가족을 위해서 계속 내가 헌신하고 평생 뭐 내조를 하고 이랬는데도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제대로 사랑을 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주로 화병이 되죠.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캐릭터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이런 패턴을 우리가 반복할 것이냐. 제가 이거를 또 잘 연구를 해봤어요. 원래 이제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탐구를 잘합니다. 예. 관찰자 시점으로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잘 살펴보니까 이런 이제 이런 정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진정한 연애를 하고 싶어.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돼.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죽도록 해야 돼. 그러다 죽어요. 근데 이게 이건 개죽음이 아닌가? 저는 연애하다 죽는 게 이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연애가 아니면 지루해 죽어. 그냥 지루해. 또 지루해서 죽어. 불타서 죽거나 지루해서 죽거나. 그래 이 정서 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결혼 생활이 한순간도 충만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너무 불탄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양생적으로 보면. 성에너지는 정말 강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수명이 줄어요. 전기신이 소모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저런 성욕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조율하는 게 양생의 핵심이에요. 저걸 조율해야 내가 자연스러운 생을 밟아갈 수가 있거든요. 생의 주기를. 그러니까 불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불타지 않으면 또 너무 인생이 헛헛해. 이게 이러면 이제 기가 축 처지죠. 우울증에 걸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려서 생의 에너지를 활발하게 이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불타지 않되 활발한 생명력. 이렇게 하는 게 연애와 성의 가장 충실한 윤리예요. 윤리가 실종돼 버린 거예요. 연애. 그래서 너무 양생적으로 너무 위태로운 방식으로 연애를 하게 됐고 지금 청년들이 이제 그 결과 지금 보니까 이제 연애를 다 이제 거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연애의 의미가 너무 많이 거기에 의미가 부여가 돼서 지금 이 21세기에 저거를 해내려면 이순신 장군의 그 한산대첩보다 어려워졌어요. 진짜 나라를 구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을 한다 그러면 상대의 욕망을 다 채워줘야 돼. 근데 지금 그 욕망은 돈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욕망도 너무 커. 여기도 돈이 너무 들어. 이것도 힘든데 상대방을 어떻게 채워줘? 사랑이 결국 화폐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윤리가 없고 양생술이 없는 연애와 성은 내 삶을 결국 좀먹어버려요. 청년들이 연애를 다 멀리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수행자처럼 이제 성욕을 벗어나서 진짜 자기 존재 완성을 위한 구도를 하나? 그게 아니죠. 지금은 개인들이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양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연애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해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랑을 쾌락의 증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죽도록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물질이나 이런 게 별로 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죽도록 해도 이렇게 그게 지나가고 나면 또 그냥 다시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이제 화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하고 인터넷만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욕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필요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성적 쾌락은 너무나 커졌어요. 뭐 주식에 투자할 때, 비트코인 할 때, 쇼핑할 때 전부 다 성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실 굳이 연애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연애가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야라는 가치평가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근대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들은 주로 멜로에 빠져서 그런 연애를 너무너무 열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호모에로스라는 책을 쓸 때는 뭐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그러면 그 방법이 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거래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 8차선 도로를 횡단보도 없는 데서 그냥 질주하는 거. 그런 게 사랑의 증명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사랑하는데 자꾸 죽음 충동을 야기하나? 왜 죽는 쪽으로 가나? 생성하고 창조하지 않고. 이건 정말로 큰 병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소유욕하고 결합이 돼서 그냥 내가 사랑에 실패하면 인생 전부가 사라진 것처럼. 진짜 그런가요? 연애는 삶의 한 과정이잖아요. 과정. 아니 연애가 전부면 뭐 동물로 사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굳이 사람으로 뭘 삽니까? 욕망에 그렇게 충실하려면 동물이야말로 그런 딱 식욕과 성욕밖에 없는 건데 인간으로 산다는 건 인간으로 살 때의 가장 다른 점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뭐냐면 존재를 탐구하고 이 세계를 알아서 내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돼서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그것만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걸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모든 지식은 다 그런 지혜로 이어지는 게 전 세계 문명이 다 그랬어요. 자본주의는 기술이 너무 고도화되면서 전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전부 물질과 기술의 이 탐닉에 하면서 결국 욕망을 쾌락을 다시 화폐로 바꾸는 그런 것을 향해 가다가 사실 우리가 이 자연과의 공존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지식을 가졌는데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장 어리석음을 지금 발휘한 게 지금 현생 인류가 된 거예요. 21세기. 디지털은 정말 뭐 거의 과학기술이 마법의 세계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통찰력은 중세 고대 몇천 년 전으로 올라가도 그것과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져 버렸어요. 왜냐? 욕망을 증식하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화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육체를 계속 돌보는데 그럴수록 영혼이 황폐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은 그런 멜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남자 이런 거를 너무 열망하고 그냥 나를 덤덤하게 좋아하면 참을 수가 없고 막 그렇죠. 그런데 남성은 또 그러니까 이게 주로 멜로를 보면서 연애를 배운 거고 남성은 멜로를 보려면 너무 답답해서 못 봅니다. 너무 지루하거든요. 키스 한번 하려면은 그냥 막 5만 가지를 다 겪어야 되고 이제 키스하고 좀 하면 이제 작품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은 포르노를 봅니다. 포르노는 그냥 앞뒤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단도직입. 그래서 이제 여성은 여성대로 병이 들고 연애로 상처를 받고 남성은 남성대로 연애를 그렇게 배우니까
이게 이 연애의 문법에 뭐 맞지가 않고 윤리가 생성이 안 되는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가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라면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죠? 출생률 떨어지고 이 에로스가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뿌리가 바로 그 20세기 초에 그 일본에 가서 가장 일본적 근대를 잘 배워가지고 온 이광수라는 최고의 문호가 그 연애의 문법을 만들었고 3.1운동 이후에 그 청년들이 열렬히 부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을 상실한 그 헛헛함을 이제 연애 아주 이루어질 수 없는 연애에 도전함으로써 메우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우리는 지금 이미 해방이 됐고 거의 일본을 압도할 만큼의 이제 문명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의 컴플렉스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랑의 문법을 창조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면 안 될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근데 저 문법 안에 있는 한 서로를 구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성공하든 안 하든 모두를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 공동체에서 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러면 사실 이건 진짜 오늘 잘 안 돼. 예, 경험을 해보면 그 정말 너무 유능하고 그리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사회적 성취를 이룬 많은 분들이 내면에 상처가 있으면 거의 그 상처는 연애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뭔가 블랙홀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삶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운명을 한탄하는 근거 원천도 가족관계 그리고 그 밑에는 에로스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을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넘어가야 그래야 우리는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읽을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여러분 어떻게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고민숙 박사님께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연을 들으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초대해서 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강연을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신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아까 제가 앵맥이 불러드렸잖아요. 진짜 복 많이 받아가실 거예요. 저는 아까 뭐 한이라는 정서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도 이렇게 좀 모순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거를 오늘 박사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진짜 그 민요를 하시니까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흥이 그렇죠. 넘치는지. 저희는 항상 모든 이 슬픔도 항상 이게 다 흥으로 표현을 하고 그 흥의 민족이라는 거에서 너무 공감이 되는 근데 어쩌다 이렇게 말씀이셨어요. 한의 정서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워야 하나. 흥이 진짜 많은 민족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강연을 듣고 나서 또 궁금하신 것들이 좀 계셨을 텐데 질의응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계신. 예. 마이크를 받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호모 컴퍼스 시리즈, 호모 시리즈 너무 좋아하고요.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읽으면서 나는 왜 글쓰기가 안 되지?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질문을 가지고 떠나는 여행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대신 해야 되겠다 싶었어. 선생님한테 따로 뵙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대신 여쭐게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 질문인데요. 요새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뭐지? 이 질문을 먼저 하고요. 왜 이렇게 요새 마음의 병이 많이 있냐?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병리의 시대에
그러니까 위생의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병리학 얘기하실 때 제가 그 질문 여기서 드리면 딱이겠다 싶어서 제가 드릴 거고요. 녹음해서 전달을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요. 허락해 선생님 녹음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건 마음이 황폐해지도록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너무 안 가졌어요. 그 20세기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진짜 힘들었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그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그 세대는 네, 뭐 민주화를 이루는데 이제 투신하느라고 거기에 또 이제 분주했는데 그때도 역시 마음이라는 영역을 돌보는 것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20세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막 그 이제 욕망의 문제가 서태지가 등장할 때부터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BTS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욕망과 정서라는 영역이 삶에서 아주 중요하구나. 그게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또 그게 한쪽 방향으로 쏠린 거예요. 그 욕망이 주로 쾌락으로 향하는 지점. 그게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고도화되면서 정말 돈하고 딱 매칭된 욕망. 그게 쾌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누가 더 많이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열이 나누어지고 이거를 너무 심하게 비교 경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봐요. 인정 욕망이라고 하나. 그래서 정말 지쳐 쓰러질 정도예요. 뭐 손으로는 뭐 빨래 하나를 안 하는데 진짜 정말 건드리며 쓰러질 정도.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라고 하면 인정 욕망이에요. 남보다 돋보여야 되는데 와 근데 그 수준이 예전엔 김연아보다 내가 돋보여야 되고 지금은 손흥민 선수겠죠? 그리고 심지어 막 손흥민처럼 난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까지 돼버리고 지금 뭐 BTS 그래서 제가 BTS가 막 뜰 때 정말 걱정됐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또 좌절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인정 욕망에서 일단 벗어나서 그걸 벗어나면 자기 마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영역이 있거든요. 마음은 굉장히 무한해요. 육체는 유한한데 마음은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는 건 하늘에서 땅까지 무엇이든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현대인은 주로 이 마음을 자기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더 힘들게 하는 쪽으로만 쓰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면 아프다면 이 마음이 아픈 이유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해보면 그게 다 나와요. 아 결국 인정 욕망이고 내가 정말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아닐 땐 살 가치가 없고 이건 완전히 망상이죠. 이거는 존재는 그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이건 그야말로 우주적 대박이에요. 대박. 네. 근데 세상에 이 기술이 발달된 정말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기 존재를 그토록 힘들게 하는 거는 생명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그거를 꼭 저희 사실 가미당에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잘 알아요. 그냥 얘기하는 인정 욕망을 벗어나면 정말 청춘의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여질이냐면 그거를 벗어날 때 비로소 내가 타인하고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럼 친구가 생겨요. 우정의 세계가 열리는데 마음이 병든데 인정 욕망에 시달리면 비교 경쟁밖에 없어. 그러면 한 명의 친구도 안 생겨요. 친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살 맛이 안 나요. 친구 없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저는 정말 연애는 이 생각을 하면 연애가 주로 흑역사라 하나도 그립지 않고 창피하기만 하고
와 정말 다시 정말 그런 식의 연애, 그렇게 이기적이고 막 병적이고 이상한 연애 다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호모에로스라는 걸 써서 좀 새로운 그 연애가 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좀 누려라,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저는 지금 60대 독거노인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편하고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재밌어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친구가 너무 많아요. 저희 공동체 가면 2060의 친구들이 그냥 너무 그 친구들하고 다 뭘 나누기가 바쁠 만큼 하루가 짧고, 근데 그 친구들을 내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딱 필요한 가장 중요한 뭐랄까 이 지도는 우정과 지성이에요. 지성.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실적 조건이 열악해져도 내가 늙고 죽음도 별로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죽고 싶다. 이게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고 연암 박지원이 한 건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이 우정의 영역도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 사막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맛있는 걸 먹고 뭐 계속 내가 돈을 버는데도 속이 헛헛하죠. 청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시절은 수많은 친구들과 교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차단됐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병듭니까? 그래서 내가 인종욕망을 벗어날 때 우정이라는 이 파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살맛 난다, 살아있어 참 좋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년, 장년, 노년한테도 꼭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같이 이야기 나눌 친구가 없다. 이건 너무 서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친구랑 뭐 투닥거리다 밥도 먹고 그다음에 산책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백수로 산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 친구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아주 일용한 양식보다 더 실용적인 리얼한 우리 삶의 기준인데, 어느새 우리 흥이 넘치는, 진짜 그래서 뭐 정말 흥이 넘친다는 건 사람들과 계속 교감한다는 뜻인데, 그랬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이 어쩌다 이렇게 다 개인이 흩어져서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그냥 자기를 들들들들 뽑고 있는 거죠, 사실. 네, 됐죠, 답이. 네. 네, 어떻게 답변 괜찮으셨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귀감이 진짜 네네. 그래서 인간관계, 그러면 연애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연애를 제대로 못해요. 친구가 많은 중에 누구한테 꽂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의 파트너가 되고 다른 친구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친구가 없는데 연애는 해야겠어? 이러니까 연애를 하면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 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알바를 쓰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네? 평소에 친구가 얼마나 유용한지 아시겠죠? 친구가 있어야 내 결혼식이 재밌고 신나요. 그리고 이게 막 그 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려고 하게 되지. 둘만 약속했으면 둘이 깨지면 이걸 누가 지켜보고 누가 이거를 조율을 해줍니까? 진짜 위험해, 이렇게 사는 건. 하여튼 제가 일제 잔재 창찬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그래도, 일제보다 이게 더 지금 심각해서 마음에 탁탁 와닿는 그런 답변이셔가지고 저는 한번 울컥하기도 했어요. 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욕망만 쫓다 보니 참 이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정신도 좀 갖출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귀감이 되는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최근에 따끈따끈한 신간이죠. 청년 붓다를 발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제가 이제 연암 박지원으로 이제 고전 평론가가 됐어요. 20년 전에 중년 백수로 이제 살아갈 때
공부 공동체를 만들면서 연암 박지원이라는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 고전을 읽고 쓰고 말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이제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열하일기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공부가 밥이 되고 그다음에 이걸로 계속 친구들을 만나니까 벗이 되고 거기 또 하나가 있어요. 인생 전체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요. 사람은 다 늙고 병들어 죽을 거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오고 내가 안 죽어도 내가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탐구할 수 있는 고전이 평생 나의 이제 지도가 된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광화문을 지나다가 펄쩍펄쩍 뛰었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래다가 이제 그 공부가 몸에 대한 탐구로 이어진 거예요. 그게 동의보감으로 가서 몸과 우주가 계속 교감을 하고 우리가 이 자연을 닮아서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걸 알고 저의 그 외모와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를 다 벗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타인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다 화폐적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 맞는 게 단 한 가지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티는 안 냈지만 이렇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랬지만 내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많아서 연애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동의보감을 배우면서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책을 쓴 거예요. 현대인에게 진짜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몸 안에 바로 운명이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저는 운명이 어디 헐리 다른 데서 점지되는 건 줄 그냥 알고 있었는데 제 몸이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배치에 운명이 있다. 그게 사주명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바꾼 게 그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라고 고은 10년 전에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사주명리학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서 누구나 자기의 운명을 배워서 읽으면 된다. 그래서 저 자신을 너무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왜 취업이 그렇게 안 됐는지도 이해가 됐어요. 사주를 딱 보니까 그 사주에 직업운이 없어요. 완전 꽝이에요. 그리고 공부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관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이해를 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기가 탐구해야 된다. 그걸 이제 동양의학학이 이제 알려줬죠.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깊은 원천을 배우고 싶어지는데 그 원천에 주역이 있어요. 주역은 동아시아 5천년, 만년의 모든 지성을 이끌어온 원천이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한 점서라고 생각하는데 점서인 건 맞는데 점이 현대인들이 치는 그런 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내가 원하는 욕망을 얻을 수 있나 이걸 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역의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지죠. 미래에 대한 예지거든요. 그런 알고리즘. 그걸 보고 와 이거는 정말 최고의 알고리즘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3년 동안 저희 멤버들하고 외우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청년들이 주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좀 이상한 세대다 정말.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은 잘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심층의 언어에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막 불안하고 할 때 다 자기가 주역을 배워서 주역점을 쳐요. 그러면 거기에 딱 우주라는 거울이 비춰주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인성교육이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라는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불경을 배우는 시절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동양고전은 유학을 시작해서 주역을 거치면 불교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불교는 마음이라는 무한한 영역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라기보다 정말 인류학적 자산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이 다 마음이 아프니까 서양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전부 다 그 불교적인 명상이나 요가로 이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늦었지만 어쨌든 너무 마음이 아파. 근데 이거 심리 상담만으로 안 돼. 그러니까 불교를 탐구해야겠다. 이제 불교를 탐구하니까 정말 무한의 영역이 열리더라고요. 마음을 통해서 보는 이 세계가. 그래서 마음이 세상을 창조한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구나. 그러면 삶과 죽음의 문제, 천국과 지혜, 윤회와 해탈 이런 모든 문제도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영역을 탐사해서 거기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 그게 이제 모든 지성과 영성의 궁극의 도달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에게 굉장히 자극을 준 게 우리 시대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그래서 청년이라는 화두를 들고 불교 공부를 했는데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게 청년기였던 거예요. 29에 출가해서 35살에 구경의 경지에 딱 올랐어요.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 사람이 수억 겁 어떤 삶을 거쳐왔는지를 알 수 있게. 네. 이 우주의 생성서부터 소멸의 모든 것을 일체지에 도달했다. 그게 35. 아주 정말 혹독한 그런 고행과 수행을 했죠. 그래서 청년은 출가하기 좋은 나이구나. 그리고 깨달음에 딱 맞는 나이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갈 바를 잃고 있는 게 마음을 향할 곳이 없어서가 아닌가. 저희 세대는 뭐 민주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산업화를 이루어야 이런 미션이 있었잖아. 지금 시대에는 뭘까요? 없죠. 근데 드디어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션이 생겼어요. 이제 전 지구적인 인류의 일원으로서 이 기후 재앙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마음에 대한 탐구로부터. 그래서 붓다가 청년기에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됐어요. 중년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청년은 정말 그 봄의 활발한 에너지와 이 파토스로 정말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체다. 저는 그래서 지금 MZ세대를 보면 정말 한숨이 마음은 갈 바가 없고 몸은 성한 데가 없어요. 또 허리도 아프고 뭐 이게 청년하고 노년을 비교하면 노년이 훨씬 건강해요. 지금 세대.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 바를 못 잡는데 그래서 외계인 같기도 하고 한데 저는 또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제 할 수 있는 건 인류가 정말 자신을 구원하는 길, 그것만이 인류가 수행해야 될 혁명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붓다가 청년이다. 우리 시대의 청년은 붓다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 두 개의 사실을 크로스해서 그거를 정말 붓다라는 그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따끈따끈한 한 달쯤 전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하고 붓다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발표를 하셨군요. 그래서 이 청년 붓다는요, 바람과 사자와 연꽃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우리 박사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내일까지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그리고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붙잡고 싶지만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또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8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 경기 인문 콘서트 일제잔재 청산 오늘 3회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길이길이 남기고 싶은 세 편의 강연과 공연은 영상으로 제작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사단법인 아리수 채널로 들어오시면요,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다시 보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소문 많이 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일제전제 청산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2023년도에도 더 좋은 기획으로 발전한 경기 인문 콘서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나가실 때 설문지가 있으니까요. 설문 하시면 작은 소정의 상품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